그날 제 친자식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엄마는 세입자예요. 내일까지 나가주세요. 15억짜리 아파트, 40년을 살았던 제 집에서 저는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이현숙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현숙. 올해 68살입니다. 25살에 결혼해서 43년을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 이정호는 중소기업을 운영했고 저는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1982년 신혼집은 강북에 있는 12평짜리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고 저는 남편 밥 차려주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병수발 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요? 힘들었죠. 물론.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돈 벌면 아내는 집안을 지키는 거, 그게 제가 배운 전부였으니까요. 남편 회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건 결혼 10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1992년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때 시세로 2억 5천만 원, 명의는 남편 이름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 명의로요. 그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제 이름도 같이 올리면 안 될까요? 반반씩이라도. 남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수가 무슨 소리야? 내거나 내 거나 똑같잖아. 나 죽으면 어차피 다 내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큰아들 준영이는 1980년생, 작은아들 준호는 1983년생입니다. 두 아들 다 서울대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켰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부장, 작은아들은 공무원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건 없지만 자식들은 잘 키웠구나. 매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10년 큰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한수진, 재수 끝에 만난 여자였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예단 받을 때도 패백 드릴 때도 뭔가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다는데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아들도 2013년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유진이는 착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저한테도 잘했습니다. 근데 큰 며느리 수진이가 유진이를 점점 자기 편으로 만들더군요. 언니, 시어머니가 요즘 너무 간섭하시지 않아요? 우리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두 며느리가 저를 피하기 시작한 게 2024년 3월 15일 새벽 4시 남편이 침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6개월 투병 끝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현수가 미안해. 집을 내 이름으로 못 해줘서 아이들이 잘할 거야.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강남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 문상객들이 다녀갔고 저는 상주로 앉아서 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례 둘째 날 밤 화장실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흡연실에서 큰 며느리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시아버지 장례식장이야. 응?
드디어 돌아가셨어. 아니, 슬픈 척은 하고 있지. 근데 솔직히 15억짜리 아파트 생각하니까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더라고. 시어머니, 계목도 최대한 줄여야지. 변호사한테 이미 확인했어. 명이 없으면 세입자랑 똑같다고 하더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세입자? 제가 세입자? 2024년 3월 20일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날,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리할 게 좀 있어요. 아빠 유산 관련해서요. 유산? 남편 사망한 지 고작 5일밖에 안 됐는데 저희 집 거실에 두 아들 부부가 모였습니다. 큰아들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엄마 아빠 재산을 정리해 봤어요. 강남 아파트, 현재 시세 15억, 은행 예금 2억 3천만 원, 증권 계좌 1억 8천만 원, 생명보험금 1억, 총 20억 1천만 원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다니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저는 정확한 금액을 몰랐습니다.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했거든요. 돈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넌 집안일만 잘하면 돼. 그때 큰 며느리 수진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계산 좀 해봤어요.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제일 많이 받는데요. 거의 절반 가까이요. 그러니까 20억이면 어머님이 약 9억, 저희가 각각 5억 정도예요. 저는 그래도 9억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평생 집에만 계셨잖아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돈이 되나요? 요즘 가사도우미 월 200만 원이면 고용할 수 있어요. 40년이면 계산해 보니까 10억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기여분은 없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집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희 아빠 뒷바라지 안 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업 성공했겠니? 어머님, 아버님이 성공한 건 아버님 실력이에요. 어머님이 아니었어도 아버님은 성공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제 생각엔 어머님이 밖에서 일하셔서 벌어오셨으면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어머님은 학력이 고졸이시니까 별로 벌지도 못하셨겠네요. 그 순간 제 40년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초 49제도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작은아들 부부도 함께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이 집은 법적으로 아버님 명의니까 상속인은 어머님이랑 아들 둘. 이렇게 셋이래요. 그런데 이 집에 계속 3명이 공동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팔기로 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집을 판다고? 네. 15억에 팔면 어머님이 약 7억, 저희가 각각 4억씩 정도 받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 돈으로 작은 집 구하시면 되잖아요. 원룸도 요즘 괜찮은 데 많던데요. 얘들아, 엄마가 40년을 여기서 살았어. 너희 아빠랑 여기서 신혼살림 차렸고 너희를 여기서 키웠어. 제발 엄마를 쫓아내지 마. 그때 작은 며느리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희는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고 집값도 계속 오르는데 어머님 혼자 15억짜리 아파트에서 사시는 게
맞나 싶어서요. 그리고 어머님, 연금도 있으시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유진아, 엄마는 연금이 없어. 아빠가 연금 받을 나이도 안 됐고, 나도 국민연금 안 냈어. 전업주부였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기초연금 월 32만 원뿐이야. 큰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7억 받으시면 이자라도 붙여서 쓰시면 되잖아요. 은행 금리 5%면 월 3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큰 며느리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SNS 화면이었습니다. 드디어 강남집 처분 결정. 15억이면 우리 애들 대학까지 해결.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박. 부럽다. 시어머니는 어쩌고. 큰 며느리의 답글. 크크, 몫은 드린다고 근데 최소한으로.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방금 올린 거. 큰 며느리가 황급히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어머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어머님, 남의 핸드폰 몰래 보시는 거 예의 아닌 거 아세요?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시대라고요. 2024년 5월 15일, 부동산 중개인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들들이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집, 매물로 내놓겠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제가 40년 산 집이 매물로 나갔습니다. 2024년 6월 10일, 집이 팔렸습니다. 15억 2천만 원에 큰아들이 계약금 받는 자리에 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6월 30일, 장금일, 큰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까지 짐 싸서 나가셔야 해요. 새 주인이 내일 이사 온대요. 어머님 돈 계산했어요. 15억 2천에 팔렸으니까 어머님 몫은 약 7억이에요. 어머님 계좌로 이체해 드렸으니까 확인하세요. 아, 그리고 이 집 가구랑 가전제품은 새 주인한테 팔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가져가실 건 옷이랑 개인 물품만 챙기세요. 제가 40년간 손수 들인 식탁, 장롱, 냉장고, 세탁기 모두 새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짐을 싸는데 큰 며느리가 체크리스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리스트 작성했어요. 가져가실 수 있는 것만 체크했으니까 이것만 가져가세요. 옷 10벌까지, 화장품 개봉한 것만, 신발 3켤레, 책 5권까지, 나머지는 다 두고 가세요. 새 주인한테 100만 원 받기로 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42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어머님 감상 젖을 시간 없어요. 택시 불렀으니까 나가세요. 아,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만 할게요.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이 불쌍하셨을 것 같아요. 평생 번 돈 한 푼도 못 쓰고 재미없는 아내 옆에서 참고 사셨잖아요. 어머님은 요리도 별로고 옷도 촌스럽게 입고 아버님 친구들 오면 창피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바닥에 왜 앉으세요? 거기 제가 어제 막 닦아놨는데 또 더러워지잖아요. 빨리 일어나세요. 2024년 7월 1일 저는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월 50만 원짜리 3평 방 캐리어 하나가 제 전부였습니다. 며칠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40년을 헌신했는데 내 아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7월 5일 고시원 복도에서 옆방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집 뺏기고 쫓겨났다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았어요. 혹시 언니, 남편분 재산 만드는데 기여한 증거 같은 거 없어요? 통장 내역이라도 뭐라도.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습니다. 1995년 남편 회사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받은 상속금이 있었습니다. 3천만 원. 당시로선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남편 회사에 넣어줬습니다. 남편은 고마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수가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 나중에 회사 잘 되면 꼭 보답할게. 그리고 저는 그 돈을 남편 이름으로 증여했습니다. 1995년 8월 15일 증여세 신고를 했고 세금 약 180만 원을 냈습니다. 그 영수증을 저는 3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아파트 리모델링 때 추가 분담금이 8천만 원 필요했습니다. 제가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생활비 아껴가며 20년간 모은 돈, 저는 그걸 남편 통장에 넣어줬고 이번에도 증여세를 냈습니다. 2003년 6월 20일 증여세 약 520만 원. 이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남편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캐리어에 챙겨온 것들 중에 남편의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심코 펼쳐본 페이지에 2020년 5월 3일 일기가 있었습니다. 현숙이 또 허리 아프다고 한다. 40년을 집안일만 하느라 미안하다. 나는 밖에서 일만 하면 되는데 현숙은 집에서 쉴 틈이 없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쉬는 시간이 없다. 내가 번 돈이라고 하지만 사실 현숙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 현숙 덕분에 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나중에 꼭 집을 현숙 명의로 해야지. 내가 먼저 죽으면 현숙이 불안할 텐데.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 헌신을, 제 고생을. 그런데 왜 명의를 안 해준 걸까요? 일기를 더 넘겼습니다. 2023년 12월 10일 암 진단받고 한 달 뒤에 일기였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라고 했다. 6개월이라고. 현숙한테 아직 말 못했다. 말하면 현숙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집 명의를 현숙 이름으로 바꿔야 하는데 내일 법무사 찾아가야지.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입원했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스스로 제 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2024년 7월 10일 저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30대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박미영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제 증거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대박이에요. 증여세 납부 증빙이 있다는 건 할머니가 남편분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했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게다가 2번이나 총 1억 1천만 원을 증여하셨네요. 이건 기업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때 처음
희망을 받습니다. 변호사는 추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할머니,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첫째, 결혼 후 40년간 전업주부였다는 증거. 둘째, 남편분 사업 초기에 내조했다는 증거. 셋째, 아이들 양육에 전념했다는 증거. 저는 하나하나 찾아 나섰습니다. 동창회 회장님께 받은 확인서, 남편 회사 창업 멤버의 증언, 아이들 학교 담임 선생님 확인서,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증언, 은행 거래 내역, 40년의 흔적들이 하나씩 모였습니다. 2024년 8월 1일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소장이 날아갔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짓이에요? 소송을 걸어. 준영아, 엄마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걸 받으려는 거야. 너희가 엄마를 집에서 쫓아낼 때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잖니. 그럼 엄마도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야. 첫 번째 재판, 두 번째 재판, 세 번째 재판,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하고 변론을 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쪽 변호사는 계속해서 제 기여분을 부정했습니다. 평생 집에만 있었다. 특별한 기여가 없다. 법정 상속분만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박미영 변호사는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증여세 납부 영수증, 40년간의 내조 증거, 남편 일기장까지 7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3월 10일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법정에는 두 아들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재판장 판사 이현수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첫째, 원고 이현숙의 기여분을 인정한다. 원고는 1995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1천만 원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 납부 증빙이 명확하다. 또한 40년간 전업주부로서 피상속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을 전적으로 책임졌다. 이는 피상속인 재산 형성에 중대한 기여에 해당한다. 둘째, 원고의 상속분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원고는 총 재산의 약 65%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약 10억 원에 해당한다. 셋째, 아파트 매매대금 15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원고가 받을 금액은 약 10억 원이다. 넷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7억 원을 제외한 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 그리고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억이나 더 줘야 한다고. 이게 말이 돼요. 재판장님, 피고들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존중했어야 합니다. 40년 헌신을 무시하고 집에서 쫓아낸 행위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부당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 특히 피고 한수진의 SNS 게시물과 증언 내용을 보면 노인학대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이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큰 며느리가 남편한테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변호사를 제대로 구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4억이라고. 그 돈이면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인데. 그리고 형사고소라고. 내가 감옥 갈 수도 있다고. 당신 엄마가 증여세 낸 줄 누가 알았어. 그냥 죽을 때까지 입 다물고 있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 며느리 진짜 너무하네. 쯧쯧. 저러니까 법에서 지는 거지. 뭐? 님들은 님들 시어머니한테 재산 다 갖다 바칠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큰 며느리는 남편 팔을 뿌리치고 혼자 걸어갔습니다. 진짜 시집 잘못 왔어. 15억짜리 아파트라길래 왔더니만 차라리 그때 연애하던 의사 선배랑 결혼할 걸. 판결 2주 후 저는 한수진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노인학대 혐의, 명예훼손 혐의, 2025년 5월 검찰에서 기소했습니다. 한수진은 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피고인으로 2025년 7월 판결이 났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한수진의 SNS는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캡처본이 인터넷에 퍼져서 최악의 며느리로 온라인에 남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큰아들 부부가 이혼했다고 합니다. 2025년 8월 15일 저는 경기도 분당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3억짜리 25평 아파트, 15억짜리 큰 집은 아니지만 이번엔 제 이름으로 샀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판결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첫째, 재산은 반드시 내 이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거나 같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둘째, 증여했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그것이 내가 기여했다는 법적 증거가 됩니다. 셋째, 전업주부도 엄연한 경제활동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도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넷째, 법은 약자의 편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다섯째,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민사 판결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68살입니다. 남은 인생,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니까요. 여러분, 특히 전업주부로 평생을 사신 분들, 여러분의 헌신은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법은 결국 정의의 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번 3156번 7000번 당신의 권리 포기하지 마세요.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